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자기 성향까지 파악이 되면 이제 정말 자기가 자기 성향에 맞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대부분의 이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시중에 있는 뭐 차트 분석 책 몇 권 뭐 읽고 그거에 따라서 종목 선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그 투자자로서 내지는 트레이더로서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 그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업무들을,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 알려드렸던 피터 린치라든가 워런 버핏, 존 리, 박영혁 대표님이 계신데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을 집필을 해가지고 직접 이런 그 펀드 매니저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직접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해왔다. 그게 어떤 내용의 책에 요약이 되어 있냐면,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라는 책을 보시면 그 안에 주로 이제 각각의 종목을 왜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이렇게 그 선정 사유라든가 그게 그래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결론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그 생각의 과정과 종목 선정과 투자의 과정을 설명을 함으로써 피터 린치는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 내용인데요. 제가 살펴본 것 중에 핵심은 피터 린치가 그래서 자기가 하루 종일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를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새벽 일찍 출근한다라고 그러죠. 증권사들도 되게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거의 그 장 시작 전에 모든 업무가 끝나고 장 시작되면 상황 봐가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피터 린치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자료 읽다가 출근 시간 돼서 전일 매수도 목록이 나오면 매수도 결과의 목록을 점검하는 거를 하는 거죠. 즉 어제 자기가 사라고 했던 종목들, 팔으라고 했던 종목들의 목록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체결된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미국의 펀드 매니저는 그 종목을 선정해서 사라 팔아라는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거를 직접 트레이딩을 해주는 사람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싸게 잘 살 수 있는지만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어진 종목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반적으로는 그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파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한 사람, 그 다음에 사는 거 전문, 파는 거 전문으로 세 사람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결국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일 사고 팔았던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자료 검토를 주로 업무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분의 업무의 거의 하루 중의 업무의 대부분이 자료 검토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 워런 버핏이나 이제 또 그 고인 대신 찰리 문고 같은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자료 검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를 하는 것들이 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료 검토를 하면서 요거 괜찮겠다 싶은 그 기업이 나타나면 오늘 이 종목을 사세요 해서 분산 매수를 넘기면 알아서 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6개월쯤 되면 내가 들고 있는 목록이 있겠죠. 그러면 그 주식 목록을 받아가지고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누적된 결과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대개는 이게 왜 6개월이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분기나 이런 거에 그 실적이 발표가 돼요. 에드가 같은 사이트에 보면 규제 감독 보고서를 미국에서 그 제출해야 될 의무적인 보고서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사업 보고서라든가 이제 감사 보고서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으면 그 나온 내역을 보고 그 실적을 반영해서 하는데, 6개월이라면 이제 반기,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분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점검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의 뭐 뉴스 자료 검토를 통해서 이상치가 발생하면 바로 넘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6개월의 정기 점검을 통해서 펀드에서 빼자, 넣자라는 것들을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는 것들은 그 자료의 검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겠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의 정기 점검을 통해서 실적 반영된 결과, 즉 자기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적으로 나타났을 때의 결과들을 검토를 해서 자기 예상이 맞았는지 보면 보유를 하고 들고 가는 거고,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가 잘못된 오류를 발생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그 주기가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매일매일 자료 매수도 목록 점검하는 건 뭐냐?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에 있었는데, 피델리티에는 하루에 들어오는 자금만 해도 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들어온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 기존 종목을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살 건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지, 종목의 내용들을 샀다 팔았다 하는 내용들은 아니다. 즉 펀더멘탈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고 제가 뭐 별로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피터 린치가 그러면 밝히고 있는 자기가 자료 검토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검토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주주서한이나 아니면 주주와의 그 Q&A를 통해서, 주주총회 때 Q&A를 장기간 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왜 안 보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과 같이 피터 린치가 공개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자료를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는 이 용어와 다른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걸맞는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해서 바꾼 거예요. 규제감독 보고서에는 뭐 F, 401K 하면 이게 뭐 연금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한 뭐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 번호를 써가지고 그 보고서들이 많이 있어요. 뭐 펀드에 관련된 보고서다 그러면 15C 보고서, 15C 리포트 해가지고 그런 보고서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업 보고서에 해당되는 내용의 규제 감독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를 SEC에다가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거를 에드가 같은 사이트에다가 문서 형태로 오픈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 전자공시라는 사이트,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전자공시 사이트에 다 공시가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회사에서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증권사의 그 리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리포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털에 이런 그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뭐 구글에서 해당 업체명의 PDF를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인데,
요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그 기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 뉴스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의 뉴스 내용을 보면서 관련된 그 주식 관련된 그 사항들을 자료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읽다가 우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 증권사의 어떤 분석 보고서를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방송을 듣다가 폭스바겐이 몇 년도에 내연기관 생산을 멈춘다더라, 그러고 전기차로 넘어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간 거죠. 즉 뉴스를 볼 때는 이게 이렇다면 과연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뉴스들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미국의 불닭볶음면에 열풍이 불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 불닭볶음면을 만든 기업에서 공장도 짓고 수출 비중이 엄청나다더라. 그러면 그래? 그렇다면 그 기업을 분석해 봐야겠네 하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를 살펴보겠죠. 뭐 그런 것들 뉴스를 통해서 그런 그 힌트를 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봤는데 그럼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업을 접촉을 한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 피터 린치가 쓴 그 책에 보면 자기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차로 돌면서 그 기업을 가서 본사에 가서 물어보고 만나고 CFO를 만나고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추가 질의를 할 때는 기업에 직접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그 개인이 이런 그 전문가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관련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만 유튜브라는 게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뭐 IT에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의 경우는 IT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자신문 그 기자였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자기가 IT 잘한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오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정보원이 적합한 사람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찾아야지, 신뢰하지 못할 만한 정보원을 단지 추천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 말을 믿는 것들은 대단히 그 위험할 수가 있죠. 뭐 한경이나 매경에서도 뭐 전문가들을 추천했다 이러면서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한경이나 매경이 그런 사람들의 그 경력을 보장해야 하냐 이거죠. 그거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 사람이 이거 사라고 해서 사고, 특히 이제 증권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사람 말을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검증이 안 된다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거를 검증이 안 됐는데 자꾸 그걸 믿고 잘못되면 그놈 말 믿고 내가 망했어 하면서 그 남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본인 잘못이에요.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를 사실 확인이 됐고 제 말은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 내 목숨을 맡기는 거죠. 남에게 내 돈의 향방을 결정할 권리를 맡기는 건데 그 사람은 책임도 안 져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도 봐야 되고 회사 실적도 봐야 되고 재무제표가 건전한지 그다음에 향후 그 기업의 성장성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쫙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사업 보고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회사 실적 같은 경우도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에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건전성 여부 같은 것들은 재무제표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이 있느냐, 2차전 정말 좋다는데 정말 성장하는 거냐? 그러면 작년에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봐야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 실적을 봐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라고 믿는 분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를 그 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그런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을 추천하고 싶냐면 자기가 한 2주 정도만 사는 거예요. 아, 이 기업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2주 정도만 사서 사두고 가격을 보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연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회사 실적, 재무제표가 건전한지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추이를 봐서 보다 보면 아,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아니고도 이벤트가 꾸준히 닥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가가 조정기가 오면서 빠질 때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비싸게 주식을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일을 두고 조정기 때 사야 되는데, 다만 조심할 점은 예를 들어서 뭐 대공황이 와서 완전히 빠졌다, 그런 상태라면 그렇게 조정하면서 사면 안 되고 분할 매수하면 안 되고, 그때는 저점이다 싶었을 때는 이제 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판단을 잘못하면 이제 왕창 이제 깡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위험도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알면 이게 이 회사에 영향을 줄 건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사업 내용이 뭔지, 회사 실적은 어떤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정말 이 기업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알면 대처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분석 차트를 보는데, 피터 린치가 공개를 했어요. 자기가 이런 차트를 본다라는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 안에는 뭐 주가의 뭐 그 캔들 차트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기간별 주가, 주당 순이익의 분기별 추이, 과거 5개년, 뭐 그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자산, 부채, 우선주, 보통주의 주당 순자산,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우리가 시쳇말로 차트의 모양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차트는 전혀 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뭐 차트를 보고 뭐 이거는 뭐 쌍봉형이니까 뭐 어째야 된다, 뭐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무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게 과연 그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도 좀 의심스러운 게 많죠.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6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뭐 어떠고 저떠고 얘기하는데, 돌파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죠? 뭐 빠졌으면 무슨 문제가 있죠? 그냥 근거가 없어요. 그냥 단지 평균보다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과거 규제감독 보고서, 사업 보고서와 같은 내용들이 그 SEC에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분석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차트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고 규제감독보고서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차트를 보지 않는다라고 벤자민 그레엄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벤자민 그레엄 때부터 이미 그랬던 내용을 지금도 그 차트를 들고 매달린다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분석 차트는 뭐 일봉, 주봉 이런 차트가 아니다. 오히려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기간별 주가가 어떤지, 기간별 주당 순이익이 어떤지, 기간별 주당 순이익과 이 그 환산을 했을 때의 그 내재 가치, 펀더멘탈의 가치와 어떻게 주가가 반영하는지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괴리가 돼 있다면, 그래서 특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면 살 건지, 사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안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지, 주봉, 월봉, 뭐 무슨 차트 그런 차트를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공개 자료에 사업 보고서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예, 전자공시 보고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전자공시라는 그 다트에 저희가 가면 이렇게 그 금융감독원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로 열어놨고요. 여기다가 삼성전자를 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쳐서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공시 대상 리포트들이 잔뜩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원의 그 최대 주주 등의 주식 소유 변동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 주요 주주의 보유 현황에 이 임원들이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거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경영사항 해가지고 뭐 어떤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기금을 출연했다든가 아니면 뭐 특허권을 취득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수이익 관계인과의 거래한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이거는 이제 삼성생명하고 했겠죠. 퇴직급여 관련돼서 이건 한 거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보면 그게 대주주하고 한 거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의 공시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기, 반기, 결산기 보고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표이사 등이 내용 확인한 내용. 그래서 누가 현재 대표이사인지 알 수 있고요. 회사 개요, 연여, 자본금 변동 상황인데 분기 보고서의 경우는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아요. 주식의 총수 등도 마찬가지고요. 정관에 관한 사항도 별 변화사항이 없으면 매번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보고서에는 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해서 두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읽고 사업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 여기 그 사업보고서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주로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렇게 분기, 반기, 분기 사업보고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업보고서를 제가 여기다가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분기보고서에는 없었는데 회사 개요 및 동향에 회사명이 뭐고 설립일자가 언제고 본사 주소가 어떻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삼성전자는 DX 부문, DS 부문, SDC 부문, 하만 부분이 있는데 DX 부문은 뭐냐?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바로 디바이스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HHP가 핸드폰이죠. 핸드헬드 폰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휴대폰을 HHP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시스템은 통신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등을 팔고 있죠. 삼성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DS 부분은 디바이스 솔루션 해가지고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D램은 컴퓨터용의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저장 장치용 메모리인데 휴대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다음에 그 USB 같은 경우, 메모리 같은 경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AP는 뭐 스냅드래곤이라든가 아니면 퀄컴 같은 데서 하고 있는 프로세서, 퀄컴 그 휴대폰용 프로세서들을 모바일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SDC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과 같은 이제 디스플레이용 용품들이죠, 주로. 그래서 DX 부분은 완전히 가전 세트인 반면, 즉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인 반면, DS 부분은 메모리 중심의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모리를 팔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SDC 같은 경우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와 같은 휴대폰의 부품을 소재나 부품을 만들고 있는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와 그 종속 기업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부분처럼 연결되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실상 여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그 종속 기업들이 영위한 사업이 SDC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핵심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들고 있으면서 사업을 영위해서 영위를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한 형태가 바로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하만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라는 외국계 회사를 삼성이 샀죠. 그래서 100% 그 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경우는 바로 디지털 콕핏. 이게 뭐냐면 비행기의 조종관 안에 들어와 있는 곳을 칵핏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는 비행기, 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운전대의 대시보드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칵핏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지털로 된 그 것들을 하만에서 만들고 이거를 자동차 뭐 아니면 비행기 이런 데다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용으로 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트나 이런 데에서 그 계산대에 쓰이는 그런 것들이 바로 텔레매틱스 같은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그 하만에서 만드는 스피커는 주로 자동차용 스피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비중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고 이 각각의 부문들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이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삼성전자 주가를 알면 삼성전자를 안다라고 착각하시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사업 내용에 제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DS 부문의 추이. 자,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걸로 돼 있고 어떤 위치이고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고 라는 것들을 여기 공식적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SDC는 어떻고 하만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결 대상 회사들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를 모르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가 전일 종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슨 자존심이고 배짱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의 연역을 보실 때 이렇게 그냥 보시면 있군 하고 딱 넘어가시면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역사가 1969년도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짧은 연영 안에 들어갈 정도라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그 연도별로 목록에 늘 만큼 중요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과거는 거의 상당 부분 이제 띄엄띄엄 하는 반면 기업 공개는 워낙 중요한 이벤트라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연도 위주로 19, 20, 21, 22 한 4개년 정도를 집중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업계 첨단 12나노급 16GB DDR5 D램을 개발을 했다 라는 사실들은 정말 자랑할 만한 업적이다 라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1TB 8세대 VNAND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을 했다. 기공식을 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생산 설비를 들여서 공장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기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땅 파서 이제 거기다 공장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2년 8월 19일 이후에 발생분의 유형자산 투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에 현금흐름표에 있는 유형자산 투자의 금액의 상당 부분이 요 R&D 단지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8월 10일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를 공개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공적인 제품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 최초 3나노 GAA 파운드리 양산, 바로 이 그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의 양산 사실들을 나타나고 있죠. 이게 최초라고 했으니까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따질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나와 있고, 보실 때 방금 제가 재무제표와 연결해서 읽었듯이 그러면 R&D 부분에 일정 부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자, 양산을 했다는 얘기는 2022년 6월 30일 이전에는 파운드리에 있어서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형자산 투자에 2022년 6월 이전의 부분은 일정 부분 그 파운드리 부분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공개. 이 비스포크는 삼성 가전의 고급 브랜드이죠. 비스포크 가전의 인피니트 라인 공개를 했다는 얘기는 그 고급 가전의 라인을 공개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를 2022년 2월에 공개를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 투자 발표를 했다라고 했죠. 2021년 11월 24일에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을 발표를 했고, 여기 보시면 최초 3나노 GAA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021년 11월 24일에 유형자산 투자의 상당 부분이 신규 파운드리 라인을 한 거고, 그게 2022년 6월 30일에 GAA 파운드리 양산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이 연역 가지고는 유추를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은 직접 기사를 검색하거나 이게 이거에 관련된 건지는 기사를 검색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를 투자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거와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 투자 금액과를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사실 확인이지, 여기 써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죠. 삼성전자의 공시 담당 임원이, 바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잘못된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믿을만하고, 이게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을 했을 거예요. 공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사실들, 업계 최초 LP
DDR4X D램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DDR4 D램 5죠. DDR5 D램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팔으려고 앞으로의 방향이다. 앞으로 주로 이제 메모리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처음이다 그러면 LP DDR5X D램이 뭔지, 비스포크가 뭔지,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 VNAND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하나하나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찾아서 구글 검색을 해서 보시면 LPDDR5 성능 스펙 삼성 반도체 해가지고 나와 있죠. 8.5기가 구현 해서 D램 중에서 속도가 빠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해설이 나와 있어요. LPDDR5X는 Low Power Double Data Rate 5X다. 그러니까 저전력이죠. 저전력이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쪽에 영향이 있겠죠. 로우 파워를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서버 부분일 거고, 서버는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저전력이 굉장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면서 더블 데이터를 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2번을 해서 속도를 높였다라는 거니까 이건 저전력 고성능의 메모리를 구현을 했다. 그다음에 그래서 8.5기가라는 빠른 속도의 것을 구현을 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LPDDR5X 같은 경우는 주로 서버용 메모리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노트북에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저전력이 들어가면 메모리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보면 모바일 시장을 넘어서 서버, 고성능 컴퓨터, 전장 등의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메모리의 추진 방향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읽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이 바뀐 상, 인력이 어떻게 지금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네. 자본금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주식의 총수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이 얼마를 들고 있는지, 전환권은 어떻게 되는지, 네. 정관에 있어서의 바뀐 사항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DX 부분은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해가지고 세트메이커, 가전제품과 같은 세트메이커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솔루션 부분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경우는 부품 쪽이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같은 부분, 그 다음에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라는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하마는 디지털 콕핏 같은 그 별도 자회사이죠. 가 연결되어 들어온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해 나갈 거며, 그다음에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게 있고, 그 매출액 비중은 어떻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DS 부분은 D램인데 D램 부분보다 매출액 부 자체는 여기 DX 부분, 바로 이 세트 메이커들의 매출액이 크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매출액 기준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냐 아니냐라고 바라볼 때는 영업이익이 어느 부분이 더 크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추이가 어떤 원재료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가져오고 해서 이 그 산업의 밸류 체인을 바라보실 때는 바로 이런 회사들을 검색을 해서 보시면 돼요. SK 실트론 같은 경우는 LG 실트론이었었는데 SK가 샀죠. 바로 여기에서 만든 실리콘 웨이퍼를 삼성에서 사와서 메모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이 SK 실트론에서 만든 웨이퍼는 하이닉스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원래는 LG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판 겁니다. SK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매출 및 수주 상황이 DX 부분에서는 매출, DS 부분에서의 매출, SDC 부분 매출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54기가 2022년이니까 53기는 21년, 20년 이런 것들을 놓고 매출액 추이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험 관리는 재무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시장 위험의 환율 위험 변동은 어떻게 하고, 이자율 변동 위험은 어떻게 하고, 신용 위험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바로 여기 매출 및 수주와 같은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매출 실적도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점유율 같은 것들을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보실 수도 있죠. 연구개발은 주로 어디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기업에 대해서 아시려면 적어도 사업보고서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기타 참고사항에서는 지적재산권 현황이 어떻다라는 것 외에도 환경 관련 규제사항, 그 다음에 제품의 환경경제 준수사항,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부터 사업 부문별로 산업 특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은 기타 참고사항에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TV 쪽에 시장 점유율 추이를 봤더니 삼성전자가 29%에서 29.7%에서 아주 소폭 늘었지만 2020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스마트폰의 경우도 소폭 늘었다 정도이지 아주 획기적으로 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그 세트메이커라든가 그거에 관련해서 위험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도 D램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미 삼성전자 43%, 하이닉스 몇 프로,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마이크론의 경우가 몇 프로 하고 지금 과점 형태로 가지고 가고 있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D램의 경우는 얼마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큰 정보가 되지는 않고요. 실상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파운드리 부분이 앞으로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지금은 TSMC에 비해서 현저하게 못하지만 과연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레벨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강한 그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전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DX 부분이죠. 우리가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점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쟁이 치열해서 영업수익성이 낮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영업수익성이 높은 부분은 DS 부분인 메모리 파트와 이제 메모리 파트인데, 메모리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과점 상태로 꾸준히 갈 것 같고요.
여기서 큰 변화를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굳이 치킨 게임을 벌여가면서 나머지 회사를 죽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죽여놓고 나면, 경쟁자를 죽이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반독점, 반덤핑, 그 다음에 이제 독과점 규제에 따라서 뭐 회사를 자르지 않으면 뭐 미국에서 못 팔게 한다든가 이런 법상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별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에서 분기마다 IR을 해요. 실적 발표. 그거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그런 사항들을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에 그 바틀렉이 되는 부분은 바로 파운드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초월하고 있는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메모리는 잡고 있지만 그다음에 그 파운드리 쪽에서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그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업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가 지금 금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이런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은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으로 통해서 점차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세계적인 강자인 부분이 바로 하만 사업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전장 부품 쪽을 하고 있죠. 요거와 함께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가 휴대폰 부분을 포기를 하고 대신 이제 전장 부분, 전장이라는 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이 LG전자가 강력한 경쟁자로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이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재표상의 현황을 보면 DX 부분이 바로 세트 메이커지 않습니까? 가전 부분. 영업이익 규모는 요거밖에 안 돼요. DS 부분은 매출액은 32.6%인데 영업이익 부분은 이렇게 54.9%를 차지할 만큼 높죠.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잘 나가기 위해서는 DS 부분의 매출이 늘거나 수익성이 개선되거나 라는 부분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SDC 같은 경우는 매출액 규모도 작고 영업이익 규모도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해서 이게 증가하는 폭이 조금 그 상대적으로 큰 편이에요. 큰 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규모도 굉장히 작고 미친 영향이 작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얘기를 할 때 증권사 리포트가 왜 이 DS 부분 메모리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영업이익의 54%, 54.9%, 바로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색가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기껏 해봐야 이제 상대적으로 이 DX 부분에서 이익 규모가 큰 이제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매출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업이익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런 그 여전히 반도체, 메모리 부분, 이 파운드리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파운드리 부분에 이 그 적자라기보다는 이 아직까지 규모도 작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결국 메모리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파운드리 쪽에서는 어떻게 그 성장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DS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사항이자 고심사항이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에 영업이익의 비중이 줄었죠. 54.9%, 56.5%에서 54.9%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경기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금액이 이게 억 원 단위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3조 8천억에 해당되는 돈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라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기 민감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숫자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매출액이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죠. 그러면 이런 때 나타나는 부분은 항상 덤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다. 그 얘기 뭡니까? 단가 인하를 하는 대신 물량을 많이 쏟아내서 매출액은 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영업이익 규모는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덤핑 가능성을 이 두 데이터를 보고 이 네 개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가죠. 그러면 덤핑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덤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덤핑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다른 자료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즉 삼성전자 메모리의 판가 인하 같은 내용들을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그 가능성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검색해 볼까요? 메모리 인하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이크론 메모리 가격 인하 중단 해서 이미 메모리 가격을 인하했었다는 사실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들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바로 덤핑에 따른 판가 인하로 해서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 규모가 죽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바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숫자를 그냥 숫자대로 놓고 보면 EX야? 그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과연 성장세가 급증을 해서 이 21년이 호황이었구나. 54기 바로 2022년에는 오히려 불황으로 들어와서 판가 인하가 됐고 그래서 덤핑을 치다 보니 매출액은 늘었는데 이익 규모가 줄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관련된 감을 잡아야지 뉴스 기사 검색을 하든 문제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분석하시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셔야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 만약에 여기에 오타가 있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 정정하면 틀린 내용을 경증하려면 원래 어떻게 기재됐다가 어떻게 바꿨다 이렇게 다 그 수정을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함부로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분석이 있었다,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사실 확인된 내용들 자기네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한 내용이 바로 이 사업보고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두고 왜 딴 얘기를 듣고 그림을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을 해서 자기네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안 보고 왜 딴 얘기를 듣고 소문에 집착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덤핑이 이루어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구나. 결국 DS 부분인 메모리 부분, 반도체 부분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향후의 전략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즉, 그 LPDDR5 개발했다는 거 연역에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유추를 해본다면 메모리 부분은 여전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고 즉 관리가 다 중요하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하지만 그 중에서 메모리 부분이 앞으로의 관심사항이고 이 중에서 시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메모리 D램
쪽의 경우는 LP DDR5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경제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메모리로의 전환이 중요한데, 과거의 경우는 전력을 많이 쓰더라도 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LP DDR5를 개발한 걸로 봐서 저전력이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졌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겠죠. 매출액이 늘었지만 판가 인하에 따른 부분이라면 결국 영업이익이 줄면서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판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는 과거에 비해서 고객에 대한 바게닝 파워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추를 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를 숫자로 검증해야 돼요.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재무정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주석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2년, 21년, 20년에서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 정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3개년 정도만 봐가지고는 그 흐름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엑셀로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여기 보시면 엑셀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열어서 보시면 여기 연결재무 손익계산서 해가지고 얼마 해서 이게 다 엑셀로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한 5개년 정도나 7개년 정도를 연결을 해봐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보면 그 흐름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22년까지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아까 그 자료를 놓고 쭉 이어서 연결을 해서 연도별로의 추이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됐나 해서 보니까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차입금 의존도가 어떻게 되나 라고 봤더니 차입금 의존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거의 무차입에 가깝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유형자산 증가율이 성장을 잔뜩 하다가 지금은 조금 둔화되어 2020년에 둔화되었다가 2021년에 이익을 많이 내면서 유형자산 증가를 잔뜩 시켰고, 여전히 유형자산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증가율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는데, 이런 비율을 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보고서상에 있는 거는 글자로 그 추이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향성 정도는 보이지만 몇 프로 성장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연결해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뭐 증가율이라든가 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숫자로 직접 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매출액 증가율. 자, 여기 매출액의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200조, 201조, 239조, 243조, 230조. 여기서 꺾였죠. 36조. 이때보다 못하죠. 279조. 이제 올랐죠. 300조.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이게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경기 사이클을 안 타는 산업이라면 꾸준히 늘었을 겁니다. 만약에 쇠퇴하는 산업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꾸준히 줄었겠죠. 별 변화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정체가 된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는데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 회복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회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얘는 증권가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클리컬한 기업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클리컬한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투자 포인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들은 이미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미 보셨던 사업보고서상에 여기 그 생산 설비 추이를 보시면 여기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재무제표의 자료하고 겹치는 사항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업보고서상에서 살펴보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살펴본다는 내용은 바로 전자공시, 다트에 있는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해서 보시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네이버 사이트에 네이버에 여기 보시면 증권 홈이 있는데 여기에 리서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DDR5의 새로운 시작 해가지고 뭐 이게 DDR5 메모리에 대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삼성전자를 조회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 리포트를 여기서 검색해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서치에서 여기 삼성전자 보고서를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서 보고서를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보고서 같은 게 이제 무료로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뉴스기 때문에 뉴스 포털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이버에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여기 관련 뉴스들을 다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네이버에 여기 뉴스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뉴스에서 뭐 IT 과학, 뭐 세계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뉴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뉴스 안에 있는 삼성전자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뉴스를 삼성전자 이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보시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확인하는 내용들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자공시에서 밝힌 내용들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정보, 가장 오류 가능성이 낮은 정보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밝혀 있지 않은 내용에서 아까 이제 매출 및 수주 상황이라든가 재무제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덤핑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 검색을 통해서 내가 본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질적인 자료와 양적인 자료, 그 다음에 그 비정형적인 자료와 정형적인 자료의 추이를 같이 비교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뉴스가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분석했던 내용이 잘못 분석해가지고 뉴스를 읽어봤더니 아 그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시각을 바꾼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살펴보시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전자공시 보고서에 삼성전자의 그 종속기업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를 읽을 때는 일단은 감사 의견이 적정인지 뭐 이런 내용을 보죠.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적정 의견임을 나타내고 있죠.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아 감사 의견이 적정이구나. 그다음에 핵심 사항을 뭘 봤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감사 보고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 각각의 사항들을 보는데 이 부분은 이미 삼성전자의 여기 연결 재무제표하고 비슷하지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감사 보고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주석사항이 달려 있어요. 주석사항에 요약된 세부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 4-몇 하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그 주석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되게 그 연결 대상 회사가 어떻게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중요한 회계 처리 방침 해서 재무제표의 회계 처리 방침이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성 기준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2번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3번부터는 실제 분석에 들어갑니다. 여기 2.6이면 금융사는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방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2번에 관련돼서는 다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들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어도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뭐가 핵심인지 이걸 왜 이렇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방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게 범주별 금융상품 4번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요약된 표로 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약표를 읽어보셔야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금액 변동을 가지고 우리가 덤핑 가능성을 숫자를 가지고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각각의 표를 놓고 그러한 흐름들을 읽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기간을 자료를 보셔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봐가지고는 그런 숫자들의 이상치가 안 보입니다. 즉 아까 그 숫자가 보였던 거는 삼성전자를 알기 때문에 아 이건 덤핑이다 라고 숫자가 보였던 거지 제가 삼성전자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오랫동안 봐오지 않았다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속적으로 읽고 또 읽다 보면 안 보이던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사업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로 봤을 때 회사의 실적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 원인을 찾는 과정들을 해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 하나로 놔버리면 각각의 뭐 DX 부분이 엄청나게 큰 산업 하나고 DS 부분, 즉 메모리 사업 부분도 엄청나게 큰 산업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보시면 이건 영업권 관련된 얘기죠. 여기 안에 보시면 부문별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채권 부분이 끝나면 부문별 보고 해가지고 각각의 부문이 어떻게 되는지 DX 부문, DS 부문, SDC 부문 이런 식으로 돼서 각각의 부문별로의 내용들의 매출액, 감가상각, 무형자산, 영업이익, 추이 등이 2022년 그 다음에
2021년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또 한 5개년 정도를 추적해서 연결을 지어 놓으면 또 새로운 의미가 보여요. 매출액의 세부 매출액의 내역도 영상기기, 무선, 메모리, DP, 합계, 주요 제품별 매출액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죠. 영상기기는 DX 부분일 거고요. 무선은 통신이기 때문에 DX 부분이고, 메모리는 디바이스 솔루션, SDC는 디스플레이죠, DP.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주요 제품 매출액 추이를 제품별로도 이렇게 구분돼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어디에 주로 팔고 있는지도 여기 순수 매출액 비중으로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역시 미주가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도 미주 쪽에도 있지만 국내 쪽에 주로 생산 공장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도 생산 법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보고서를 볼 때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이에요. 우발채무 부분을 되게 소홀히 하시는데, 즉 재무제표상에 차입금 액수가 있고 그거 말고도 중요한 부분들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우발채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발채무 약정사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소송이 걸렸으면 그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송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예측 가능했다면 이미 금액으로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측할 수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만큼의 손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타 약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무차입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우발채무나 약정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여기 우발부채 약정사항 안에 공사 현장 시행사 지급 보증한 내역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액수의 금액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사보고서를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잘 보실 때 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말씀드렸죠. 뉴스 보는 법, 그 다음에 기업을 접촉해서 추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피델리티의 펀드 매니저다 그러면 당연히 만나주겠죠. 만나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말고도 삼성전자 같은 그 우량 기업들의 경우는 되게 IR을 그 업무 실적이 나왔을 때 주주한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것들을 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IR 사이트에 가셔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불필요한 거 좀 끌까요? 삼성전자의 이런 그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볼 수도 있지만, 이 삼성전자의 이 사이트에 가서, 삼성전자거든요, 여기가. 여기에 요렇게 해서 보시면 회사 개요, 회사 소개, 이런 부분 안에 어디가 있냐면 바로 여기 투자자 정보, 즉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사이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투자자 정보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재무정보, 공시, 이런 사항들은 주로 재무제표의 요약자료들에 해당되죠. 이렇게 재무 손익계산서는 어떻고 이거를 그려놓은 거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제표와 달리 실적 발표한 것들의 행사 부분이 바로 이렇게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의 방송, 영어, 한국어, 그 다음에 그 방송 자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분기를 하나 받아서 볼까요? 삼성전자의 이 경영 설명회 2023년 3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 아직은 감사가 종료되지 않아서 감사 중이기 때문에 내용의 숫자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많이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각각의 부사장, 부문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다 발표를 해요. 실적 현황이 매출액은 어떻게 됐고 매출 총액은 어떻게 됐고 ROE는 어떻고 각 부문별 DX 부분도 VD 가전 나눠서 MX는 통신 장비와 네트워크이죠. 그다음에 휴대폰, DS 부분은 메모리 부분, SDC 부분은 디스플레이, 하마는 디지털 콕핏 부분. 그래서 이렇게 부문별로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 실적은 어땠다? 4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게 2023년 3분기 결산 실적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4분기는 어떨 것 같다? 내년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다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인데 물론 이게 다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과 달리 방향을 잡아서 난 이렇게 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대라고 이거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왜 딴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까?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도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으시거나 해야지 이거 이해도 안 하고 이 내용도 안 보면서 삼성전자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사실 확인된 내용,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내용을 제끼고 이 말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은데도 이거와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데서 한 내용을 이 내용도 안 보고 믿는다라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2023년 3분기는 그럼 메모리는 어땠냐? 일반 서버형 수요 상대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PC 모바일 고용량화 및 재고 조정 마무리로 수요 환경 개선 가운데 AA향 고사양 제품 수요 강세 지속이다. 뭐 HBM 메모리 같은 경우죠. 네. 모바일용 고용량화 및 재고 조정 마무리. 이게 바로 LP DDR5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업계 전반의 감산을 했던 거는 메모리를 속도 지연을 줄인 거죠. 양산을 줄인 거죠. 고객사 구매 문의가 늘어났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HBM이 바로 지금 NVIDIA나 이런 인공지능형 메모리에 연결돼서 들어가는 메모리지 않습니까? DDR5, UFS 4.0등 선단 인터페이스 제품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은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는 감산에 집중해 재고 수준을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 즉 요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재고 수준이 높은 거는 뭘 거냐라고 보면 옛날 메모리일 거 아니겠습니까? 즉 감산을 어떻게 했으리라고 예상이 되냐면 감산을 이러한 메모리 생산 공정은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어떻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과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메모리 부분, 메모리도 뭐 DDR4, DDR5 해서 스펙별로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고가 쌓이는 라인들을 생산을 이제 단속을 하는 거죠. 줄이는 거죠. 걔네들을 위주로 줄이고 첨단 제품은 꾸준히 투자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고는 줄되 하이테크 부분으로 시장이 개선되면 올라갈 부분은 늘려나가고 시장이 개선돼도 별로 올라갈 것 같지 않은 부분은 생산 라인을 이제 셧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재고를 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예, 메모리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24시간 생산 체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라면 아직은 그 메모리 생산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프로모션 및 주고객사 신제품 출시 등으로 메모리 수요 개선 전망, 3세패 뭐 이런 거 선전하고 있죠. 그런 거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제품에 메모리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메모리가 들어갈 것이다. 고용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생성형 AI향 수요가 지속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고용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얘기는 휴대폰의 그 메모리 용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고용량화 추세. 그 다음에 생성형 AI향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가 꾸준히 늘어나다면 AI용 서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HBM 메모리 같은 것들이 늘어나겠죠. 오토모티브 등 고수익 제품군 판매 비중 확대. HBM3 양산 판매 전면 확대 예정. 즉 HBM2까지 생산을 하고 좀 주춤해 있었는데 이때 지금 그 하이닉스가 지금 그 공략을 해가지고 그 엔비디아하고의 그 연결고리를 양산해서 지금 엄청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HBM2가 아니라 HBM3로 양산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거죠. DDR5, PCI 이 젠5, 젠5는 제너레이션 5죠. UFS 4.0 등 신규 인터페이스 제품 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 즉 신제품, 신규 라인업을 통해서 메모리 수요에 그 재고가 쌓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시장 성장에 대응을 할 거고, 재고 쌓이는 것들은 과거 제품을 위주로 해서 생산 라인을 셧다운을 하면서 줄이면서 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다 읽을 줄 아셔야지 삼성전자를 아는 거지. 여기 보면 온 디바이스 AI 확산에 따른 D램 수요 증가 기대. 즉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AI가 휴대폰 메모리에 미니 AI, 나노 AI가 장착이 돼서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자체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온디바이스 AI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D램 수요가 많이 들어가야지 온디바이스 AI에서 D램과의 통신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즉 늘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PC나 모바일의 교체 수요와 함께 온디바이스 AI를 채택하면 D램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D램이 늘어나는 것만큼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의 경우는 1B 나노 기반 DDR5, LPDDR5X 등 V8 기반 UFS 4.0 등 선단 공정 제품, 즉 첨단 제품이란 얘기죠. LPDDR5는 우리가 검색해서 봤지 않습니까? 로우 파워 DDR5지 않습니까? 즉 저전력.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쓰는 서버에 있어서는 이 저전력들로 해서 모이면 엄청난 전력이 줄어들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현재 챗GPT에 질문 한번 하면 서버 돌아갈 때 사용되는 비용이 약 700원 들어간다. 즉 한 번 질문할 때마다 700원 정도의 돈이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LPDDR5를 쓰게 되면 전기료를 적게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BM3 및 HBM3E 판매 본격화를 통해 생성 AI 시장의 수요 적극 대응 추진, 즉 엔비디아 잘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R 자료 공개가 돼 있고 얘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안 보면서 유튜브에 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어떠고 그 내용을 보는 것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HBM이 뭔지, LPDDR5가 뭔지, 삼성전자가 앞으로 메모리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하마는 어떻게 할 건지, 그
그다음에 DX에 해당되는 가전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낫지. 주가 차트 보고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업 내용, 회사 실적, 사업 내용이랑 회사 실적 이런 것들은 이미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읽는 법을 보여드렸죠. 재무제표의 건전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미 보여드렸고요. 분석 차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네이버 증권에 있는데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여기 증권 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재무 비율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자세히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차트 나오는데 뭐 한 1년 차트, 3년 차트 이런 거나 보지 뭐 일주일 차트만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 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거래를 하려면 사서 봐야겠죠. 아니면 제가 주로 보는 부분은 주로 종목 분석에서 요 내용들인데 여기서 특히 여기 투자 지표 같은 것들을 봐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뭐 이렇게 활동성 나오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 외에도 가치 분석하는 차트 쪽에서 보시면 여기 어닝 퍼 쉐어가 어떻게 흐름을 보이는지 이 차트의 추이를 보죠. 네. 북 퍼 쉐어 즉 어닝 퍼 쉐어는 주당 순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북 퍼 쉐어는 주당 장부가액 즉 주당 자본액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주가의 흐름하고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추이를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차트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 지표의 경우는 펀은 어떻게 될 건지, PBR은 어떻게 되는지, PCR은 어떻게 되는지, PSR 어떻게 되는지, EV, EBITDA, DPS, 디비덴드 퍼 쉐어죠. 배당금, 주당, 디비덴드 퍼 쉐어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피터 린치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지표인 PEG 같은 경우는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들이 흐름을 계속 보시다 보면 그 숫자의 의미들이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의 핵심은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자료 분석하는 거예요. 이미 분석하는 것들에서 부분 보여드렸던 것처럼 숫자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필요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살 건지 말 건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볼 건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펀드 매니저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모리 부분은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펀드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만을 보니까 디지털 콕핏이 있더라. 바로 전장 부품에 바로 전기차가 되면서 전장 부품에 디지털 콕핏이 중요해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인텔리전트 가전, 인텔리전트한 자동차가 되면서 D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 같다. 그 다음에 AI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메모리 수요는 급증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수 있으니 삼성전자가 살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판단을 내려놓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라는 걸 보기 위해서 바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서 비교 검토를 하는 거죠. 얘는 뭘 보고 있고 뭘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재밌는 것들은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읽고 나름대로 감을 잡고 들어가서 판단을 머릿속에 해놓고
재무제표랑 이런 것들을 봐서 그다음에 투자 행태를 보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서 아 얘는 이게 뭔 소리지?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게 뭔 소리지? 내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것들의 그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그 펀드 매니저가 할 일입니다.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돈을 직접 굴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지. 분석해서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 기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참말을 했는지 아니라고 보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그렇게 그래 네가 쓴 보고서는 진리야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보는 시각과 맞춰서 일치한다면 우연히 일치하는 거고 다르다면 나와 생각이 왜 다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느 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건지 내가 혹시 잘못 보고 있는 건 없는지를 점검하는 수단으로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보고서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좀 부질이 없죠. 왜냐? 나는 직접 돈을 태우는 사람이고 애널리스트는 증권 거래를 못하도록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용만 분석하는 사람이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권사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증권 외에는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뭐 증권 계좌 얼마 한도까지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이상은 주식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해관계를 떠나기 위해서 그 분석한 기업의 주식은 못 가지고 있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애널리스트는 분석만 하는 사람이고 펀드 매니저는 돈을 태워서 그 돈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자기 실적을 입증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즉 자기 스스로가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따른다라는 것들은 잘못된 자세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정말 참고만 하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펀드 매니저의 업무가 무엇인지, 현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요. 전문가들이시라면 아마 적어도 사업보고서 내용 정도는 읽어보셨거나 애널리스트 보고서 정도는 읽어보셨을 텐데 저라면 좀 더 분석에 들어가서 엑셀을 통해서 그 기업의 실적과 자기가 봤던 뷰포인트를 점검을 해보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자기가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사결정하고 있는지를 아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